네, 안녕하십니까. 유아트 손일학 작가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신 분은 이제 황성준 위원님이랑 네, 황성준입니다. 이 채널의 마스터이신 네, 유재일입니다. 글쎄요, 이제 뭐 어떻게 말씀을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고, 제가 이제 보수주의라는 거를 지금 강의하는 사람이 돼 있는데요.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용어를 볼 때 그 용어가 갖는 의미를 봐야지 직접적인 자기 감정으로 보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약간 말을 제가 돌려서 말씀드리는지 모르겠는데, 영어에 대문자가 있잖아요. 한국에는 대문자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대문자가 왜 있을까라고 맨 처음에 전 이해를 못했는데 나중에 좀 이해를 했어요. 결국 보통명사와 고유명사를 구별하는 방법은 대문자거든요. 그랬을 때 일반적인 보통명사와 이 고유명사 구별해야 돼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실용주의다. 그 실용주의가 뭡니까? 일반적으로만 실용적으로 한다. 근데 우리가 실용적이다라는 말하고 주의를 붙였을 땐 조심을 해야 돼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게 그냥 소문자로 쓴 게 아니라 대문자로 실용주의라고 프라그마티즘이라고 적었을 때는 한 특정 사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영어로 프라그마티즘 그러면 무슨 사상이냐면 약간의 학자마다 틀린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냥 보편적으로는 존 듀이라고 하는 교육 철학자이자 사회 철학자의 사상을 얘기해요. 뭐 제가 종교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요. 턱실한 크리스찬이 난 실용적이다. 이건 가능해요. 근데 나는 실용주의자다. 그것도 존 듀이의 실용주의자다. 그럼 이 사람은요, 존 듀이의 실용주의가 뭔지를 모르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진리, 절대적 진리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하죠? 뭔가 실용적인 거, 이거를 추구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진리는 이런 거 하지 말고 뭔가 그 당시에 맞닥뜨린 그 문제에 있어서 그래도 조금 보다 나은 거,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철학적인 질문할게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라든지 캐톨릭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영원한 진리가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까? 없다고 믿는 사람입니까? 있다고 믿는 사람.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만약 그 사람이 존 듀이의 실용주의자라면요, 아니 하나님도 영원한 거 아니고 영원한 진리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미국에서 나중에 이제 보수주의 운동이 일어날 때 존 듀이랑 굉장히 철학적으로 부딪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그 기독교적인 보수주의자들 볼 때 존 듀이는 굉장히 잘못된 사상을 가진 거예요. 바로 이제 이런 문제인데 또 하나. 보수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그겁니다. 왜 보수주의라면 절대적인 게 있다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고 그걸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절대적인 가치가 뭐냐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문제가 아니라 그냥 보수주의 그러면 어떻게 돼 있냐면은 그냥 아까 말했던 꼴통, 기득권층, 혹은 꼰대, 혹은 권위주의 이런 것과 혼돈돼서 써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말로 뭔지 진보라는 말이 굉장히 좋은 말처럼 인식돼 있어요. 근데 영어에서 프로그레스라고 하는 말이 반드시 좋은 의미냐? 그건 사람마다 좀 달라요. 뭐 좋다고 느끼는 사람은 진보주의자겠죠. 그러면 진보주의라고 프로그레스라고 하는 이유는, 프로그레시즘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뭐냐면은 이 전제예요. 약간 진보주의자 안에서도 상황이 다르지만 핵심적인 사상은 뭐냐면 모든 사물은 변화한다는 겁니다. 프로그레스가. 네, 그럼요. 모든 상황은 변화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역사주의하고 통해요. 우리는 역사주의라는 말을 이해 못하는데 그 히스토리시즘이라고 하죠, 영어에서. 그러니까 이즘 붙였는데 조심을 해요. 역사주의라는 것은 뭐냐면은 역사에서 영원한 진리도 없고 영원한 선도 없고 다만 역사적 상황에서 계속 발전해 온다는 거예요. 학생운동 때 자기도 모르면서 알면서 한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뭐 노래도 불렀죠. 제가 음치입니다만 역사가 부른다 멀고 험한 길을. 그래서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 역사가 왜 나를 부릅니까? 내가 역사를 만든다고 생각하면은 조금 지금 이해 안 되실지 몰라요. 그게 보수주의에 가까운 거고요. 역사가 나를 부른다고 생각하면 그게 이제 진보주의자입니다. 영미식 보수주의자들은 인간의 본성이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변한다면 이거는 종교의 문제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든지 혹은 예수님이 재림을 했다든지 이래서 변하는 거지 인간 사회에서 인간이 변화한다고는 안 믿습니다. 따라서 투키데스 시절에 국제정치나 삼국지 시절의 국제정치나 현대 국제정치나 같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런데 진보주의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인간의 본성이 변화할 수 있고 심지어는 변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수주의란 건 뭐냐면요, 개인의 자유와 책임 그리고 공동체의 가치에 대한 존중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요, 개인입니다.
개인과 집단의 문제. 아, 집단으로. 그러면 첫 번째 어떻게 나눠지냐면요. 바로 개인을 중심으로 하느냐, 집단을 중심으로 하느냐, 크게 갈라져요. 그러면 집단을 중심으로 하는 거는 다시 또 크게 두 가지로 갈라져요. 그 집단이 어떤 집단을 중심으로 하느냐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막시즘이에요. 막시즘과 사회주의. 이 집단은 어느 집단이죠? 계급이에요. 물론 이제 막시즘도 계보가 많고 뭐 주체사상도 나옵니다만은 그게 정통 막시즘적인 사고예요. 두 번째가 있어요. 이걸 한국에서는 잘 생각을 안 해요. 민족이나 국가를 중심에 놓고 사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했냐면요. 자꾸 우리가 나치즘과 파시즘을 갖다가 극우라고 하는데 조금 이따가 개념 정리를 하겠는데 극우는 맞는데 파시즘이나 나치즘은 보수주의가 아니라 진보주의입니다. 심지어 무솔리니나 히틀러 스스로도 자기네들을 진보주의자라고 했고 무솔리니가 사회주의 혁명가로서 원래 스위스에서 소련 혁명하는 블라디미르 일리치 레닌하고 같이 같은 친구였던 거 아십니까? 그랬다가 너무 계급 투쟁을 강조하면 안 된다. 이태리 민족 화해로서 사회주의 혁명을 해야겠다고 만든 게 파시즘 정당이에요. 그렇게. 그럼 왜 극우냐? 첫 번째는 가장 원론적으로 한 건 어원인데 어원은 뭐냐? 프랑스 혁명 직후 바로 직후라는 그때 프랑스 의회에서 어느 쪽에 앉았느냐? 그래서 맨 처음에는 대충 왕당파라든지 이런 기득권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오른쪽에 앉았고 뭔가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좌측에 앉았어요. 근데 왕당파가 되니까 이 혁명파 중에서도 지롱드파, 좀 온건 혁명파가 오른쪽에 앉고 이 급진혁명파의 고객이 왼쪽에 앉았어요. 그래서 이제 좌파, 우파 이렇게 나눠진 개념이고요. 두 번째는요, 바로 1930년대의 개념인데 1930년대 개념 중에 가장 그 개념을 만든 건 꽃민테른입니다. 그다음에 그 꽃민테른의 영향이 일본으로 들어가고 일본에 의해서 한국에 강하게 건 거예요. 꽃민테른이 뭐예요? 꽃민테른은 뭐냐고? 국제공산당. 그러니까 이 한 나라의 노동자 혁명은 고립되고 네. 죽는다 이거거든. 네. 그러니까 인터내셔널이라는 개념이 있었어. 인터내셔널 개념이 있었는데 그게 소련으로 넘어오면서 소련이 전 세계를 공산화하기 위해서 만든 그거를 이제 꽃민테른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국제공산당이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꽃민테른은 뭐냐면 그 당시에 꽃민테른은 뭐냐면 좌가 좋은 겁니까 나쁜 건가? 꽃민테른은 좌가 좋은 거거든요. 자기네들 볼셰비키로부터 가까울수록 좌고 볼셰비키로부터 먼 놈들, 볼셰비키를 먼 쪽으로가 우예요. 그러면 보수 정도는 뭐 볼셰비키를 싫어하니까 좀 우 정도인데, 자 나치즘은 어떻게 했죠? 볼셰비키를 어떻게 했죠? 다 때려 죽이자 그랬죠. 그런 식의 리버럴리즘이 미국에서 잉태되면서 특히 20세기 들어와서 미국을 유행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미리 얘기하면은 도덕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굉장히 자유로운데 경제 문제는 국가가 해결해 준다는 생각을 하죠. 그 당시에 영국 정당이 보면은 휘그당과 토리당이 있었잖아요. 토리가 굳이 단순하게 보면 지금은 보수당이 된 거고 휘그당이 굳이 말하면 자유당이 된 겁니다. 자유당은 없어져요 나중에. 근데 에드먼드 버크가 어느 당 사람이죠? 휘그당 출신입니다. 그 지점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토리라고 하는 것은 약간 귀족주의적인 전통 속에서 영국의 귀족주의들을 옹호하는 겁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하면 복잡한 게 있죠. 그러니까 제가 단순하게 얘기하면. 근데 여기서 휘그당이 당시에 존 스타트 밀이라든지 로크라든지 이런 식의 자유주의적, 여기서만 클래시컬 리버럴리즘의 생체예요. 여기서 이제 에드먼드 버크가 나온 건데, 그러면 에드먼드 버크가 보수주의를 만든다는 게 뭐냐면요. 바로 이 점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크게. 보수주의는 스스로 자신들이 이념이라든지 이데올로기라는 걸 좀 부정합니다. 오히려 특정한 이데올로기가 나와갖고 해악을 끼칠 때 거기에 대해서 기존의 정통력을 보수하려고 나온 거예요. 두 번째가 이거 있어요. 왜 신이 죽었다는 말이 중요한 말인가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해 보시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신이 없다라고 한 무신론자는요, 저 고대 그리스의 철학가도 많아요. 근데 왜 니체가 신이 죽었다? 신이 죽었다는 말은 뭐죠? 우리 손 작가님, 신이 죽었다는 말은 뭡니까? 신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다는 거죠.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는 거죠. 있었다는데 지금 있었다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건 뭐냐? 단순 무신론자들하고 다른 게 뭐냐면요, 신이 있었는데 죽은 거예요. 니체가 말한 신은 물론 이제 기독교라든지 이런 데서 말하는 그 정통적인 신은 아니에요. 뭐냐면요, 객관적인 진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굳이 말하면. 그 전에 객관적인 진리가 있었는데 객관적인 진리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그 객관적인 진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중요한 건 니체는 굉장히 주관주의적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사람들의 대다수가 그 객관적인 진리를 믿었다는 거죠. 유틸리테리아니즘, 공리주의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공리주의. 자, 공리주의가 뭐예요? 우선 손 작가님. 공리주의요? 네. 정확히 정의는 잘 모르겠네요. 자, 공리주의 그러면 여러분 시절 문제 우리 때는 학력고사 우리 시기에 수능 보려고 무조건 외운 거 있어요. 최대 다수의 최대 그죠? 행복. 아, 맞아. 벤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찍 하면 눌러서 그게 공리주의란 말이에요. 자, 지금 그 시절이에요. 영원한 도덕과 가치가 없다고 믿는 세상이 온 거예요. 그러면 룰이 없잖아요. 그래서 벤담과 공리주의자들은 하나의 룰을 만들었어요. 뭐냐? 최대 다수가 최대 행복한 게 선이다. 그게 룰. 절대적인 건 없다. 일명 효용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지. 그리고 효용과 그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요. 진짜 극단적인 염세주의로 가면 그 사회를 내가 왜 유지해야 되죠? 아, 나도 살기 싫은데 내가 꼭 뭐 그 사회를 유지해야 되는 게 뭐죠? 그 다음에 걸리니까 문제지 안 걸리면 되잖아.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네. 사이코패스죠. 근데 두 번째. 그럼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은 뭐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은 누가 계산하는 거죠? 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공리주의적 사상과 니체적 사상으로 결합과 사회주의적 사상으로 결합해서 나타난 게 나치즘입니다. 히틀러가 유대인부터 죽인 거 아닙니다. 독개스로. 제일 먼저 죽인 게 누군지 아세요? 집시 아니에요. 누구였죠? 애들이에요. 장애인 애들. 아, 자, 이런 세상을 갖게 된 거예요. 낙태시키고. 그 당시에 우생학하고 결합돼서 보세요. 아주 중증 장애 아동들 얘네들을 죽여버린 것이 사회에 도움된다고 판단해요. 가스실로 가서 가스를 연구한 게 뭐냐면 나름대로 안락사를 시키는 방법을 연구한 거예요. 그 애들도 이런 생각까지 한 거야. 아, 애들 살아서 뭐해? 걔네들이 고통 없이 죽여주는 게 걔네들을 위해서 행복하다 본 거야. 이게 이제 무서운 집단주의적 사고예요. 행복을 제가 첫 시간인가 했지만 행복을 자기가 규정 내리고 자기가 행복을 주겠다는 무서운 세상이에요. 너 그러고 왜 사니? 중증 장애인한테. 너 고통스럽잖아.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그 다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에요. 10명이 사는데 중증 장애인 2명 있어. 이 2명이 없어져야지 8명이 행복할 거 아니야. 아, 물론 극단적인 예요. 그리고 그 도깨비를 개발한 의사들이요. 사명감을 갖고 만들었습니다. 히틀러는요. 쿠데타로 권력 잡지 않았습니다. 선거로 권력을 잡았어요. 즉 다시 말해서 당시의 독일의 주류라는 건 제가 옳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수파가 메인. 히틀러를 지지한 겁니다. 히틀러가 집권할 때 사람들이 인테리드 히틀러 싫어하는 줄 알죠? 정말 그렇습니다. 대학가가 압도적으로 히틀러를 지지합니다. 대학가가 먼저. 네, 인테리드 압도적으로 지지합니다. 독일 히틀러가 1943년에 스탈린그라드에서 패배하기 전까지 독일 국민 총동원령을 안 내립니다. 그래서 왜 안 됐는지 아세요? 국민이 싫어하니까. 진짜 국민들이 좋아하는 그 표계산에 정말로 밝은 게 히틀러였어요. 근데 여성들 공장에 보내는 거 있죠? 네. 미국과 영국도 하는데 독일이 안 했어요. 스탈린그라드에서 깨기 진짜요? 전까지. 아니 어떻게 여자들을 갖다가 공장에 보내느냐 말이지. 그런 거 하면 우리 표 떨어진다. 아니 뭐 제가 극단적인데 진짜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그 몇 가지 지금 정리를 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이게 분명한 거는 이런 내용들이 결국은 또 하나의 측면이 뭐냐면 사회에서 커리큘럼 전쟁이 있거든. 그러니까 뭘 가르쳐야 되느냐. 그렇죠. 뭘 가르쳐야 되느냐인데 우리 사회에서 이런 자유주의 사상의 구체적인 디테일들이 교육 과정에서 너무 많이 빠져 있어. 보수주의가. 지금요. 그렇죠. 내가 몇 가지를 너한테 물어볼게. 네. 내가 너한테 어느 순간간 얘기를 해준 적이 있을 텐데 네. 너 기억을 못할 거야. 혹시 통주관성이라는 거 들어봤어? 통주관성이요? 아니, 이거 기억 안 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객관적이란 건 없다거든. 이게. 기본적으로 객관적이란 게 없다고 하면 통주관성.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다. 이런 거거든. 그러면서 그 트루스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진리라고 진리하고. 하는 거. 그거를 서양 근대 인식론에서는 거부를 해. 서양 근대인지.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그래서 이게 난리지 지식 알미란 뭐라고 하냐면 인식론 쪽으로 이런 식으로 규정해. justified. 정당화된 겁니다. true. belief라고 얘기해. belief. 지금 미국의 교육 커리큘럼 관련돼서 가장 핵심적인 거야. 그러니까 belief야 belief. 그러니까 이거는 진리가 아니라 믿음일 뿐이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belief를 형성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여기 앞에 하나 있는 게 justified, justification, 정당화라는 게 중요해. 그래서 그 정당화라는 거 지금 너가
지식의 알을 알기 위해서 쓰는 수단, 논리라든지 이런 게 다 수단이란 말이에요. 그 수단을 뭐라고 하냐면 메서드라고 불러. 네. 메서드. 그 메서드가 그 메서드가를 정당화시키는 그 수단이 정당화돼야 자기가 가진 믿음이 정당화되잖아. 네.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방법론이라고 불러. 아, 메소드가 그런 방법. 그래서 메서달라지 이렇게 부르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나중에 이제 토마스 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진리라는 건 또 어떻게 또 되냐면 헤게모니가 만들어낸 도그마일 뿐이다 이런 관점이 있어. 힘 있는 놈들이 주장하는 거일 뿐이다. 헤게모니의 도그마일 뿐이고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진리라고 생각하고 지식이라고 믿고 있는 건 그냥 다수의 동의일 뿐이다. 그 다수라는 건 헤게모니의 동의일 뿐이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과학자 사회라든지 이런 어떤 그런 것도 얘기가 나오는 거고 이런 거는 지금 이런 개념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문이라는 걸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 커리큘럼에서 우리가 교육을 받는 거에서 미국식이라고 하는 거에 이게 가장 전통적인 이런 게 있지. 이런 게 좀 바탕이 되는 걸 좀 설명을 하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또 되면 아까 이제 혹시 멜로스의 대화라는 말 들어봤어? 아니요. 멜로스의 대화라는 게 뭐냐면 멜로스 섬 사람들이 개기는 거야. 그러니까 아테네 사람들한테. 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거기서 뭐를 하냐면 멜로스 사람들은 방위를 얘기하는 거야. 너희가 이래야만 하지 않냐 막 이렇게 되는데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인 애들이 다 죽여. 그러니까 투키디데스 함정이라는 얘기 또 혹시 들어봤어? 그러니까 투키디데스가 그러니까 두 개의 패권 국가가 나오면 서로 싸움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니까 그리고 현실 하면서 봐봐. 네. 이런 거 봐봐. 이 질서라는 걸 얘기할 때 미국은 핵을 가져도 되는데 북한은 왜 핵을 가지면 안 돼? 졸렌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당위론적인 관점이라고 북한이 맨날 하는 얘기야. 민족 국가는 대등하다며. 그런데 왜 니네는 가져야 되고 우리는 가지면 안 돼? 그러면 여기서 미국은 거지. 강대국은 가지는 거. 야 그게 세상의 질서라고 할 때 이건 도덕적 질서가 아니야.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레즘이라고 불러. 레즘과 이게 도덕이 약간 다른 점은 뭐냐면 레즘은 그냥 이 투쟁과 권력, 힘 이런 것들을 인정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이 보수주의보다도 파시즘 얘기가 저는 좀 필이 꽂히는데 우리가 파시즘 그러면 잘 모르면서 싫어하고 그냥 그래요. 근데 그러면서 파시즘 그러면 그냥 뭐 군사독재 정도로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파시즘은 굉장히 대중운동입니다. 대중사회주의 운동이에요. 그러면 이 파시즘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단순하게 데카르트 이후에 프랑스는 합리주의로 가고요. 이성을 강조하면서 합리주의로 가고 영국은 이제 베이컨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경험주의로 갑니다. 근데 독일의 문제인데 요즘에야 독일이 선진국이지만 18세기 이런 때만 하더라도 독일이 영국과 프랑스에 비해서 후진적이고 독일은 통일도 안 돼 있던 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간혹 가다가 아니라 자주 영어를 쓰는 이유인데 한국말로 번역했을 때 틀렸다는 건 아닌데 뉘앙스가 굉장히 이상해지는 것들이 있어요. 자, 낭만주의가 영어로 뭐죠? 로맨티시즘이란 말이에요. 뭐 마찬가지인데 그 로맨티시즘이 무슨 뜻이죠? 로마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적인 게 왜 나왔냐면 그게 맞든 틀리든 그 개념이 나온 개념은 뭐냐면은 중세에 대한 부정입니다. 중세 뭔가 딱딱했는데 중세 이전에 로마가 굉장히 낭만적이고 멋있고 휴머니즘적인 세상이 있을 거라는 걸 생각을 한 거예요. 거기서 이제 로맨티즘이 나오는데 왜 그럼 독일은 로맨티즘을 따냐? 이미 프랑스 합리주의라고 하는 것은 좋게 말하면 좋지만 나쁘게 말하면 굉장히 딱딱하죠. 굉장히 아까 말한 1 더하기 1은 2 더하기 2는 4 이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근대 자본주의 문명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이라고 딱 9시에 만나자 6시에 만나자 이것도 굉장히 자본주의적 공장 생활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도요. 저 예멘 오지 같은 데 가면요. 이따가 저녁 때 보자 그러지 저녁 6시에 보자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 개념이 없어요. 근데 영국은 그다음 과학 하다 보니까 뭔가 경험으로 실험으로 이걸 강조한다. 그럼 독일은 뭐냐? 1 더하기 2가 왜 반드시 3이어야 되냐? 아, 난 5라고 믿으면 어쩔 건데. 이런 주장을 했다고요. 옳고 그름따라. 그다음에 비를 보면서 비에 뭐 사랑의 비가 온대. 아니 순수하게 합리적으로만 하면은 사랑의 비가 어디 있어? 그다음에 경험주의적으로 과학적인 계산을 해봐요. 비하면 뭐 H2O에다가 뭐가 섞이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그런 인간의 주관적인 낭만이
얘기한 거예요. 네. 근데 낭만적이 왜 나오냐면요. 그 당시 나폴레옹의 등장에 서구의 합리주의라는 건 그게 세계사적인 질서를 위했어요. 하다못해 해겔조차도. 해겔이 어떤 해겔 시대 정신이 오면서 후쿠야마 박사가 역사 종말을 얘기했지만 이미 해겔 역사 종말을 얘기했어요. 해겔의 역사 종말이 1806년인가 5년인가 하여튼 제가 뭐 오랜만에 바로 나폴레옹의 등장, 그 제나 전투에서 승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대한 프랑스 혁명의 3색 깃발의 자유평등 박애의 정신으로 해서 역사가 이제 완성되는 걸로 보는 그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보면 또 프랑스는 선진국이고 합리주의적이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게 다시 침략전쟁으로 가지만 3색 깃발을 들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겔 같은 사람이 환영을 합니다. 심지어 베토벤이 그 영웅교향곡이 원래 영웅교향곡이 아니라 바로 나폴레옹한테 붙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 프랑스 군대가 왔을 때 독일 사람 중에 환영하고 만세 부르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림 형제 요즘 애들이 보는 동화를 생각하지만 그림 형제 그런 측면이 없다는 거지만 그림 형제가 바로 그러한 동화를 모집한 거는요. 그 당시에 독일 낭만주의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서구에서 굉장히 합리적인 소리 하는데 그게 우리 아니다. 그것과 다른 저 독일 어두운 숲에서 요정도 나오고 합리주의가 어떻게 요정을 설명합니까? 마녀도 등장하고 말이 안 돼. 이러면서 그 합리주의와 다른 독일 민족의 그 끈끈한 가면서 그래서 동화를 채택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원래 독일 민족이라는 개념이 사람들이 있었던 게 아니야. 이때 독일 생긴 거네요. 민족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히틀러도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잘못 음악 틀면 안 되는 게 이제 바그너 아닙니까? 바그너. 그 당시에 어떻게 해석됐냐. 근데 바그너가 음악가이기에 앞서서 사상가였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런 책들을 썼고, 그 다음에 니체가 바그너의 제자였습니다. 그 집에서 사숙도 했어요. 그러니까 바그너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합리주의라는 것이 기독교적 문명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정당한 정답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정답 없단 말이죠. 바그너의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가 철학사에서 해석되는 거는 리벨룽겐의 반지라고 하는 오페라가 있어요. 네. 그 당시에 갑자기 요정이 나오고 무슨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걸 기독교 사회가 용납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가톨릭 교회가 특히 용납 못해요. 단일 신론에서 다신론으로 간 거예요. 단일 신론 없다. 세상에 정답 없는 거고 너네는 너네 민족끼리 우리는 우리 민족끼리 우리 민족의 진리와 너네 민족의 진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오페라 작품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 우리 사회도 나는 우리 젊은 층들이 많이 쓰는 것 중에서 한국 정치 투쟁이 진짜 극악으로 갈 거다라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무슨 표현인 줄 알아? 가슴이 웅장해진다. 지금 정치 투쟁의 방식이 네. 합리와 토론 이런 영역이 아니라 어떤 사상이 나의 가슴을 더 웅대해지게 하느냐. 그리고 여기서 정치 투쟁 과정에서 더 중요한 게 있어. 정치 투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 전쟁이 됐건 정치 투쟁이 됐건 되게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동원이야, 동원. 그래서 동원에서 혁명이라는 책도 있어요. 찰스 틸린가? 그런데 네.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쪽수를 모아서 전쟁을 한다고. 그렇죠. 쪽수를 모아서 전쟁을 하는데 그 집단성을 만들고 전투를 나가게 하는 데에서 군 병사들의 사기.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사기라든지 동원은 그거는 객관적인 거야. 사기랑 동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쪽수 많은 쪽이 이기는 거고 그렇죠. 사기 높은 쪽이 이기는 거야. 근데 쪽수와 사기를 얻어내기 위해서 합리가 중요하겠니? 감성이 중요하겠니? 감성적이죠. 히틀러가 젊었을 때인지 몰라도 웬만큼 집권한 다음에 술, 담배 일절 안 했습니다. 왜? 그 다음에 이거 잘못. 히틀러가 애인이 나중에 있었죠. 결혼 마지막에 좀 에바 브라운이 있었지만 결혼 왜 안 했는지 아세요? 괴벨스 그런 애들이 막 말렸어요. 왜 괴벨스가 말렸는지 아세요? 그 아이돌 그룹 남자 굉장히 유명한 애가 결혼하면 기획사에서 말리는 수 있죠. 네. 히틀러는 당신은 모든 독일 여성의 연인인데 당신 결혼을 히틀러가 지금 아까 악마로 됐죠. 그 당시 기록 영화 보세요. 섹시하게 만들려고. 뭐 자지러지고 뒤집어지고 그래요. 그거 보면은 요즘에 아이돌 그룹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여자들이 가면 묘한 그 섹스 심벌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사진 작가들한테 전속 사진 작가가 사진 찍고 영화 만들고 할 때, 그러니까 히틀러가 최초의 아이돌이야.
그렇죠. 그렇게 볼 수. 20세기 대중예술, 그러니까 사진과 영화라는 사진, 영화, 음악 이런 게 총동원된 대중예술이 20세기에 이제 매스미디어가 낳은 첫 번째 아이돌이라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제 미국은 그래서 그런 정치적 아이돌을 대신에 미국 쪽이나 이런 쪽에서는 스포츠 스타들, 베이비루스의 등장. 그러니까 베이비루스하고 히틀러가 매스미디어가 만든 아이돌의 탄생을 하는 거야. 그래서 미국은 3S 정책 같은 걸 하는 게 그게 정치적 이런 거지.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해야 될 게 뭐냐면 동원의 수단이 뭐가 있을 것 같아? 동원의 수단이? 인간을 이제 전투나 산업이 됐건 뭐든 인간을 집단화하고 동원의 수단. 기본적으로는 자본이야. 아, 돈으로 했구나. 그러니까 독일이나 후진 사회에서 가지고 있을 때 가장 문제가 뭐냐면 후진 사회는 쟤들의 동원 수단, 돈으로 주고받고 계약 관계라는 동원 수단을 하면 쟤들만큼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이제 국가 독점 자본주의나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는데 얘네들은 동원을 이념으로 해. 그러니까 똑같은 룰로 자본에 의한 동원으로 하면 앞서간 놈을 잡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후발주자들, 지금 중국도 그렇고 후발 자본주의 국가들은 앞에를 잡기 위해서 국가적 총동원을 할 때 종교와 이념으로 동원령을 해서 앞에 있는 자본을 잡아. 금연운동을 강력히 했던 게 히틀러입니다. 그러면 왜냐면 자연을 강조하고요. 원자연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유대인을 나중에 미워하게 된 건 뭐냐면은 그들이 뭐 어떤 싸움이면 시빌리제이션 대 컬처의 싸움이라는 거래요. 유대인들이요? 문명 대 문화의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문명이란 건 서구 문명, 영국, 프랑스로 대변되는 자본주의 서구 문명이 독일을 침략해오고 있는 거예요. 네. 여기에 내부에서 선봉적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면은 유대인들이야. 그래서 자기네는 뭘 보호해야 되면 컬처. 걔네들 바라면 꿀뚜라 정도가 될 거예요. 꿀뚜라. 그리고 그 꿀뚜라의 원형은 뭐죠? 토지, 숲, 요정이 뛰노는. 로마 정치에서 되게 중요했었던 총독이나 황제가 제공해야 됐었던 그들은 정치 어디서 했어? 걔네 광장에서. 콜로세움에서. 네. 좋아요. 아. 이게 기원 알지? 그러니까 광장, 콜로세움, 아레나, 그리고 이제 전차 경지 네.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히틀러나 이런 거에서 잘 봐보면 뭐냐면 그때 대중 집회 웅장한 그 뽕 있잖아. 그 네. 뽕 들어오면 우리 촛불 경험했잖아. 못 빠져나오지. 그 뽕을 경험하면 거기서 그냥 못 빠져나와. 그 유겐트들 같은 거 말이야. 유겐트들 집단 있잖아. MT 가듯이 이렇게 우르르 가. 아, 그걸. 거기 가서 하더니 막 똑같은 이제 단복을 똑같이 맞추고 그 다음에 누군가를 대장을 벗어서 완장을 채워. 그리고 그 사람이 또 우상을 만들고 그 사이 내에서 작은 규모, 큰 규모 계속 우상을 만들고 박수를 치고 집단성을 확인을 해.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군중대회를 갔지.